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 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하고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 전국 곳곳에 또다시 세찬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미국에서 차 안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례가 올해 들어 최소 10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상승 속도가 최고 5배 빠르고 체온이 41.7도에 이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3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손실 규모는 우리 돈 약 17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폭염이 번갈아 닥칠 전망이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 내린 극한호우는 슈퍼컴퓨터 예측 범위마저 넘어서 스텔스 장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밖에 지난 11일 침수 대비 점검차 방문한 서울 마포구 주택가의 경우 채광과 미관을 대폭 개선한 물막이판으로 일대 160여 가구가 100%의 설치율을 보였다며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과 가축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이 1,342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이 7,423헥타르가 침수돼 피해가 가장 컸고 이어 경북과 전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 농작물은 벼가 7,581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축사 12.5헥타르가 침수되거나 파손되면서 닭 7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폭우로 대전 유등교 일부 구간이 내려앉아 통행이 금지된 가운데 교량을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긴급 점검 결과 증축한 교각이 주저앉은 상태라며 다음 주까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조사를 거쳐 복구 방식을 결정하겠지만 전면 철거 방식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강 방식으로 결정돼도 2년 가까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임시 가교 설치를 우선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유등교 전면 통제에 따라 시내버스 20개 노선, 109대의 운행 구간을 변경하고 교량 진입 교차로를 T자형으로 운행하는 등의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북, 군산의 호우 대비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전북 군산에는 1시간 동안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97개 기후 관측 지점 기준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새벽 시간에 갑자기 쏟아진 비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사망자를 막을 수 있었던 건 10년 넘게 꾸준히 폭우 대비에 공들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13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는 무려 444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총 500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하고 소송전도 벌어졌는데요. 이때부터 군산은 도심 침수 예방 사업에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빗물을 일시 저장했다 나중에 방류시키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작고 오래된 관로를 대형으로 교체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세금은 이런 곳에 쓰는 거라며 군산시의 호우 대비책에 칭찬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 자연재해로 3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까지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3,238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32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931억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7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봤다며 농경지 피해는 317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관리부는 올해 상반기 폭설과 폭우 등 다양한 악천후가 주민들의 생활 생산에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중국 북부의 가뭄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9일 오후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에어컨이 꺼진 차량 안에 혼자 남겨진 2살 아이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일 투손의 낮 최고 기온은 4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10일 오후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어머니가 일하는 미용실 밖에 7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올해 들어 높은 기온 속에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 숨진 아이가 최소 1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의 체온보다 최고 5배 빠르게 상승하며 체온이 41.7도에 이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초 일본 후지산 등산로가 개방되며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등반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일본 정부가 안전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개방된 후지산 등산로. 외국인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반소매와 반바지, 심지어는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요즘 도심은 35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하지만 후지산 해발 2,000m 지점은 15도 안팎, 정상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칫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楽しんでもらいた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表現が難しいんですけど、遊び日半分じゃなくて、真剣に楽しんでもらいたいなというのが我々レンジャーですの願いです。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일본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입장료를 3배로 올리고 하루 입장객도 4,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山頂付近の混雑による事故発生の危険、あるいはゴミの不法投棄による環境負荷の増大、さらには弾丸登山者のマナー違反、こういうものにですね、長年悩まされてきた。 지난 9일 중국인 등산객 한 명이 팔보 능선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난달 하순에는 정상 근처에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현으로 통하는 후지산 루트는 인원 제한과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등산객이 몰릴 조짐이 보입니다. 후지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로 산에 오르는 외국인 등반객도 늘어나면서 일본 당국은 안전 확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서 참거두고래 무리가 해변으로 밀려왔다가 6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지 해양생물구조단체는 지난 11일 아침 산데이 섬 해변에서 참거두고래 77마리가 좌초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2마리만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단체 회원들은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살아남은 고래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선 지난해 7월에도 거두고래 55마리가 루이스 섬 해변에 집단으로 좌초됐다가 한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집단 좌초는 우두머리 개체를 따라 바짝 붙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거두고래에게선 드물지 않게 일어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됩니다. 성공할 경우 유럽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 원자력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체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4기.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강점을, 프랑스는 같은 유럽연합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도 분명하지만 유럽 국가 간 관계도 따져봐야 해서 명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 적기 공급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변수에 있어가지고는 쉽지 않아서. 그만큼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만나 한국 원전 기술력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다면 유럽에서의 추가 수주의 길도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정상과 잇따라 만난 이유기도 합니다.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 원전 기술력을 증명할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우리나라 울진과 단양에도 꽤 큰 규모로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생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내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동원해서라도 계속 국내 리튬 광산 발굴을 시도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굴리는 2차 전지의 핵심 원소 리튬. 하얀 금,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광물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리튬이 있을 걸로 보이는 국내 12곳을 탐사했더니 2곳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광상이 발견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충북 단양입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나 좀 리튬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가를 그 양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50m 간격으로 시료를 지금 쭉 채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1940에서 50년대 채굴이 이루어지던 울진 보암광산 인근에서 폭이 최대 60m에 이르는 광채가 확인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주나 캐나다 광산의 리튬 함유량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매장량 확인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이 금강송 보호 지역이에요. 산림청이랑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산림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 보내온 거는 시추 불가. 매장 자원 소유권을 국내 작은 기업이 가진 단양 광상의 경우 질은 울진보다 다소 낮지만 매장량만 담보된다면 채굴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가 있고 지질학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탐사 시추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연구원은 이번에 탐사한 12곳 이외에도 인공지능 AI로 국내 35곳의 후보지를 추렸다며 올해 안에 현장 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곳의 매장량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가나 어려운 수술의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 병실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개선에 나선 겁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는 해당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도 지금보다 5%에서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의 보상은 강화합니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의 수가는 올리고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당직 수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투입되던 현재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이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또 그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을 추진할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2027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주요 수련병원들이 6월 4일 이후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6월 4일 이후 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 협의회가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잡은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 대표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수 대표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의사 수만 무조건 늘리려는 편법 조치라며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증원 자체에만 매몰된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현명하고 과감하게 방향 전환에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2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질병청은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발열과 기침 등이 있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3주 연속 기준 아래로 떨어져 주의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나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만 있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요양급여가 적용됐던 것과 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 시대를 열게 된 건데 인상률로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까지 변경하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가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1,120원과 1,03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940원을, 노동계는 1,840원을 제시하며 차이가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고 하십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거쳐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10,000원에서 1,290원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찾으시는 분 많은데요. 최근 삼계탕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균 가격이 17,000원에 육박하고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이미 한 그릇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닭 유통 가격은 내리는 추세라는데 삼계탕 가격은 왜 이런 건지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양식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닭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따끈한 걸 이열치열로 먹으니까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서울 삼계탕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7년 전과 비교하면 20.6%나 올랐고 이미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자주 먹는 편인데 2만 원이 되면 진짜 복날만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계탕 좋아해서 이번 달에 두 번째 먹으러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산지 가격이 4월 정점을 찍은 뒤 1,460원으로 400원이 내렸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35.5%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육계 도축 마리수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도 느는데 왜 삼계탕 가격은 그대로일까? 현지에서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벌써 1,000원 차이가 나서 복날이 다가오니까 인상값도 4,5천원씩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배춧값도 저희는 직접 담아서 하는데 보통 3,4천원씩 올랐어요. 생닭 유통 과정에서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급격히 오른 다른 재료값에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가격도 11,923원으로 한 달 사이 2%가 오른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햇사과가 처음으로 출하되며 금사과로 불리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사과 가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군위군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와 사과 농장을 방문해 햇사과 출하 현장을 살피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출하된 사과, 썸머킹 품종은 초록색의 여름 사과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아오리 품종보다 약 10일 넘게 빨리 수확됐으며 대형마트와 공영 홈쇼핑 등에 총 140톤이 공급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 수준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햇과일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장마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리며 이미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습니다. 장마 전선이 얇게 압축돼 슈퍼컴퓨터도 날씨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를 쏟아내 스텔스라는 말이 붙은 건데요. 이번 주말에는 이런 장맛비가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특히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